이전에 그 차크라바티가 아마 그렇게 주장해서 대개 이제 인용될 텐데,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세계나 지구라고 하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행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한국 문학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리터러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세계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세계를 벗어나서 행성적인 관점에서 뭔가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그 문학은 뭘 할 수 있거나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차크라바티의 책을 읽으면 가장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역사학자는 인간의 역사를 다루는 건데,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아무리 길어봐야 몇천 년밖에 안 되는 건데, 딥타임이라고 하는 40억 년 이상의 지구적인 어떤 지질학적 시간을 집어넣으면, 과연 그 지질학적 시간을 역사학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기존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버틸 수 있냐? 버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니까 40억 년, 45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중에 4초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초인데,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자기도 역사학자로서 이 딥타임이라고 하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문학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뭐 이렇게 그 한강 작가가 4.3에 관한 어떤 작품들을 써가지고 많이 읽혀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대문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는 오히려 문학자들 중에서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대중적 호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썼던 방식이고, 실제로 현대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은 도시거든요, 도시. 그래서 예를 들면 더블린이라든가 아니면 베를린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 다음에 미국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일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 작가들만 역사를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민진이라든가 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적인 존재들은 역사라고 하는 맥락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디아스포라가 아닌 사람들은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의 작가들 중에서도 몇몇 남자 중년 이상의 작가들만 역사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역사를 쓰는 경우들은 거의 없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딥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개입 들어오면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되게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설을 배울 때 소설상 장르가 뭐냐라고 물으면, 근대문학으로서의 소설이라고 하는 건 세계와 개인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행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세계라고 하는 것도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지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개인인데, 그런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의 학문적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 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많이 학교에서 배웠지만 시적 자아의 고백이라든가 뭔가인데, 자아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현대 철학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사실 시대가 바뀌니까 근대문학, 그러니까 근대문학으로서의 리터러처라고 하는 게 버틸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학적 현실은 거의 근대문학이 망가졌거나 이제는 근대문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F 문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SF 문학은 근대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학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이 세계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일단 지구를 벗어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데, 또 놀랍게도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작가와 독자들이 SF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근대문학적인 관점에서 인간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만료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아무튼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도대체 인류세뿐만 아니라 행성에 관한 얘기들은 뭘 떠들고 있나, 뭘 주장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중공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 제 관심은,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예전에 이제 바따이유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게 사실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최근에 나왔던 꽤 많은 이론들이나 철학들은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중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상은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실학은 인본주의라고 시작해가지고. 근데 오늘날 인본주의는 욕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건 그런 문제들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PPT를 거의 안 쓰거든요. 국문과 사람들은 일단 PPT를 만들 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쭉 써와가지고 이렇게 쭉 읽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몇 군데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가 생태적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기후위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후위기는 생태위기의 한 현상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현대는 생태적 위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태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질문, 뭔가 이것들은 지 카스트로라고 하는 아주 브라질의 인류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과 사물의 세계관의 경계에 관한 사유, 그것에 관한 사유가 생태적 위기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 존재의 성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둘러싼 근본적인 틀이 변하고 있다, 혹은 변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단락의 이제 중간 부분인데요. 실제로 뭐 신유물론이건 객체지향 존재론이건 생태론이건 포스트 휴먼이건 인류학이건 간에 모두가 다 이 경계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을 하고 있고, 기존의 어떤 경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가 다 정확하게 그런 거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보여준 건 뭐냐면 문명화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바이러스, 자연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류는 문명이라고 하는 걸, 문명과 기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거나 벗어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아렌트의 비전이기도 했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자연적 어떤 조건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되게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결국 인간들은 상상 속에서는 자기가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자연적 존재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기존 근대 철학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인간을 설명하거나 세상을 설명할 때 자연의 바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그냥 기대인 거고 상상인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브리노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근대 헌법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얘기인데, 근대 헌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근대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은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라투르가 주장하는 건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인 거고, 두 번째 단락에서 행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라투르가 가이아를 마주하기 위해서 근대를 지탱해온 세계의 토대가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가이아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대적인 토대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불안정해졌고, 그 불안정해지게 되면 가이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가이아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줄 내려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구 규모의 사물 또는 행성은 타자성의 종 안에 있으며 다른 시스템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스피박의 진술에 등장하는 타자성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사회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이러한 행성과 자연을 타자화하는데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공부한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계만 문제 삼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희도 공부할 때 세계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세계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일 뿐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행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인문학이 뭘 잘못했거나 착각했는가라고 하는 걸 거기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줄에 보겠습니다. 철학은 오랫동안 인간이 인위적인 제작물로서의 세계에 의해 조건지어졌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생태적 위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간이 그와 동시에 지구 규모의 사물세계에 의해서도 조건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문화와 자연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물과 자연의 경계를 다시 사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19세기에 시작된 세계에 대한 사유가 20세기의 지구를 거쳐서 21세기에는 행성으로 연결되고 있는 장면에서도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구와 행성에, 그리고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동시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두 세계 모두에 의해서 조건지어진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그냥 습관적으로 세계, 지구에서 행성으로라고 하는 두 개념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갖다 놨는데요. 사실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그런 거지만, 세계에서 행성으로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계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행성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행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 발표하셨던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 지구 곳곳에서 뭔가 이렇게 심각한 전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건 행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구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차크라바라티가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본질도 그런 건데, 우리는 세계적인 것, 지구적인 것과 함께 행성적인 것 동시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모든 사유는 두 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은 행성적인 관점에서고, 한 번은 지구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다를 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종합하거나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에게 던져져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행성으로라고 해버리면 세계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발표하셨던 선생님께서 전공이 아마 철학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철학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이래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예를 들면 아간벤 같은 사람들이, 아간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인용하시지만 조에와 비오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간벤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전통이 쭉 내려와서 이제 아렌트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호모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명의 관점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생명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인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모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철학에는 항상 인간은 자연과는 구분되거나 달라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런 전통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렌트에게서의 세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차크라바라티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단락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인데요. 아렌트에게 세계는 인간이 노동과 작업 활동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영속적인 대상들의 총체입니다. 이거는 마르크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생태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의 후기 사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읽은 바로는 아무튼 후기는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마르크스도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세 줄 내려오시면 아렌트에게 단순한 사물의 세계나 자연의 세계는 비세계입니다. 비세계. 예. 인간 존재를 조건 지을 수밖에 없는 한에서 사물은 서로 관계없는 것들의 집합에 불과한 비세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렌트의 주장인 거고, 아렌트에게 세계는 인간이 자연을 변형시켜 만든 인공적인 사물로 이루어진 견고한 터전이고, 이러한 세계인식은 인간 활동 바깥에 위치한 자연 세계를 배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 보시면 하이데거도 그렇던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현존재로 규정을 하면서 인간을 세계인의 존재라고 하는 인데버스자인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이라고 하는 건 예술작품의 근원에 등장하는 세계와 대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에 등장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동물은 세계의 빈곤 속에 존재한다. 동물은 세계가 빈곤하다. 다음에 인간은 세계 형성 속에 존재한다. 인간은 세계 안에 있다.
그리고 돌은 세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개념을 하이데거 전공자들은 뭐 하이데거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뭐 티모시 모턴이나 아간벤 또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하이데거가 오직 인간만이 완결되고 풍요로운 세계가 있고 꿈틀거리는 생명체인 동물은 세계가 빈곤하며 돌과 같은 사물은 아무 세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건 역시 하이데거가 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철학을 설명을 했는데, 이때의 세계라고 하는 건 자연을 배제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이데거 개념들은 문학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해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문학들은 대부분 다 세계 상실의 문학, 그러니까 작가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상황을 세계 상실의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계 상실이라고 하는 건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요컨대 지난 19, 20세기에는 세계는 인문학이 자연적 물리적 세계와 구분되는 공동세계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되는 개념이었고, 이때 세계에는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화된 공간, 장소로서의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인데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20세기까지 인문사회과학은 세계에 관한 탐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계관이라든가 세계인식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자주 쓰는 것 안에 그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스피박입니다. 스피박은 나는 행성으로 세계를 덮었을 것을 제안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시면 스피박에게 세계라고 하는 건 개봉주의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틀인 반면에, 행성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구 전 자체의 비인간적이고 비가시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국문과니까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니까 저희는 영어책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이것 때문에 영어책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마 챗GPT가 안 도와줬으면 못 읽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젤 클락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자가 쓴 그 행성적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책이긴 한데, 이 사람도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거고, 사회과학이라고 할 때 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과 국가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당연히 거기에는 자연 개념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니까 사회과학자들도 복잡해진 거예요. 국문과랑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크라바라티는 역사학자인데 딥타임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니까 되게 이상해지는 것처럼 국문과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세계, 인간의 사회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게 이제 지질학적 시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 약간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이젤 클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은 인류세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을 경우에 사회과학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단락이 마찬가지인데요. 차크라바라티는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줄입니다. 역사학은 인간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인데, 이게 이제 지질학적 시간, 딥타임이라고 하는 게 개입되면 역사학은 뭘 해야 되는가,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얘기인 거고, 예.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시간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쪽수로 보나 등장한 순서의 시간으로 보나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마크 마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24시간으로 압축하면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 것은 자정 4초 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내에도 번역됐습니다만 로이 스크래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구상에서의 인류의 삶을 하루라고 치면 기록된 5,000년이라고 하는 건 자정 직전에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 어쨌건 아무튼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주인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근데 이렇게 행성적 사고나 사유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몇 개의 방향성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이 적절하거나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인류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책이 다 마찬가지인데,
누가 책임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문제,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 책임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는 거라기보단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104페이지 첫 단락에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도 실제로는 도덕적 가치가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학자들이 호모가 아니라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뭔가 책임의 문제를 담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단락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처럼 호모라고 하는 말과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말,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차이가 뭐냐, 이게 왜 이렇게 호모라고 쓰지 않고 엔트로포스라고 쓰느냐라고 하는 말을 좀 약간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단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감벤이 그러니까 조회와 비오스를 썼는데 행성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행성시대에는 비오스의 정치가 아니라 조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그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문제와 아무튼 연관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엔트로포스의 인간과 호모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으로는 막 설명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서린 유서프라고 하는 굉장히 요즘에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인류세는 백인의 지질학이다. 그래서 백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흑인이 뭔 죄가 있냐. 흑인은 언제나 비인간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반론이 계속 나오는 거는 호모와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현실에서는 구분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인류세라고 말하는 순간 책임의 문제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구의 기후위기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생태적 위기를 그나마 좀 이렇게 벗어나거나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저개발 국가들이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지구적 관점에서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행성적 정의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항상 지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와 행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인류세라기보단 도나 헤러웨이 같은 사람들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도나 헤러웨이가 얘기하는 솔루스야 같은 개념들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단 대안을 사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나 헤러웨이나 애나칭도 다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관점은 인류학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건데 인류학적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뭔가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비판하려고 하는 문제라기보단 기존의 어떤 서구적 사유나 서구적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으로 넘어가면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헤러웨이나 애나칭이나 아니면 뭐 지카스트루 등의 인류학적 사고야말로 이 세상을 인간과 비인간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행성적 사유가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크라바라티도 인정했듯이 토테미즘에 대한 뒤리킴의 설명에서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관계로 간주가 됩니다. 이러한 행성적 사유의 탈중심주의는 티모시 모턴의 생태학이나 제인 베넷의 실유물론적인 정치 이론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오늘날 행성적 사유라고 하는 건 몇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분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가 사회과학적인 모색입니다. 이 사회과학적인 모색은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회와 비오스의 아니 혹은 이제 근대적 의미에서의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후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됐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이 책은 기후 변화가 주권적인 혹은 영토 본위적인 국민국가 시스템에 초래할 변화를 행성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후위기나 생태적 위기는 이동과 난민과 이동이라고 하는 문제, 인간만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네이션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혹은
이 문제는 기존의 네이션 체제에서는 대응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들은 30년 전쟁으로 만들어졌던 17세기의 베스트팔렌 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국민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후변화가 행성적 규모로 나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 국내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유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계와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기계와 주권이라고 하는 책이 책 부제목이 이제 행성적 사고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읽어보니까 행성적 사고라기보단 지구적 사고와 행성적 사고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몇 줄 내려가 보시면 이 사람 책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자, 이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국가 시스템을 벗어나려고 하는 뭔가 모델들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 모델들을 설명하고 그 모델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쓴 책이거든요. 우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칼슘히트의 대공간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칼슘히트의 대공간은 우리의 경험으로 따지면 대동아 공영권하고 비슷한 건데, 기존의 이제 네이션 체제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대공간 얘기하는 거고, 루이스 몬포드가 얘기했던 메가머신, 그러니까 메가머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사람이 세계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본, 네이션, 국가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론을 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못 읽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사회과학자들이나 특히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후위기 문제를 네이션 체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면 그 모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구적 관점이 아니라 이제 행성적 관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델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게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거주 가능성 같은 거겠죠, 그렇죠? 거주 적합성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인용문 아래서 보시면 지구적인 것과 행성적인 것이 다른 것처럼 지속 가능성과 거주 가능성 혹은 거주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정치와 생명의 정치가 다르고 비오스의 정치와 조의 정치가 다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도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 분인데, 최유미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뭐 지구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도 이렇게 출간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폰의 정치와 조의 정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방향이 인류학적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나칭, 도나 헤러웨이, 그다음에 지 카스투르,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말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 책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할 때 세계가 끝났다. 그러니까 월드라고 하는 개념이 끝났다. 근데 월드라고 하는 개념이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무슨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까지 19, 20세기를 지배해왔던 월드라고 하는 개념이 끝났을 경우에 그 다음 이제 그거 이후에 월드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인류학자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세계가 망가졌을 때 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내지는 서구 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 망가졌을 때 자기들이 그 망가진 세계를 어떻게 견뎠거나 벗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나칭이 보여주는 그 책이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예, 그게 두 번째 방향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태학은 인류학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책을 읽어봤을 때는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 미국적인 환경적인 사고랑은 다른 건데 그걸 섞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적인 사고와는 좀 다르게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니까 생태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뭐 학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되게 환경이나 자연이라고 하는 거를 생태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다른 사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티머시 보통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 전공이 시전공입니다. 문학하는 사람이고 시전공이고, 특히 낭만주의 전공이거든요. 셸리, 낭만주의 전공인데, 이 사람이 낭만주의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빠졌는데, 그게 이제 아마도 그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7쪽의 위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이제 자연 없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은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은 자연과 생태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연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자연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문자 네이처 같은 건데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포기해야지만이 생태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연 없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때 자연이라고 하는 게 낭만주의가 만든 대문자 자연 같은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루소 같은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건 되게 순수했는데 근대 사회나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다시 돌을 돌려놓거나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고가 되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게 티모시 모턴의 주장인 거고, 인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대문자 자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 적이 없고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생물권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무튼 그렇게 쓰고 있는 개념인데, 생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생태를 설명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생물권이라는 관점에 바라본다면 세상에 떨어져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제가 이제 뭐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개인이라고 하는 게 혼자 있는 경우는 죽어도 깨어나도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숨을 쉬지 않냐, 우리와 뭐가 다 함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물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율적인 개인이라든가 홀로 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웃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이웃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변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인간만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만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티모시 모턴이 주장하는 내용인 거죠. 107쪽의 인용문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물권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분별되는 사물이다. 이 사물은 나무와 벌레와 산호와 생물권, 관념 등등을 포함하는 그 사물의 부분들과 분별된다.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전체 그림은 생명체 및 생물권에 관한 관념, 느낌, 계획이 생명체 및 생물권과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된 부분이다. 우리는 생물권의 외부에서 생물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물권에 달라붙어 있다. 초강력 접착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항상 생물권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 오이코스를 해가지고 이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밑에 읽어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생태라고 하는 단어를 오이코스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감안해서 생물권을 집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때의 집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집 공간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집이라고 하는 건 되게 편안한 공간이고 나의 독점적인 공간인데, 실제로 생태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오직 개처럼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다른 공생적 존재들과 얽힌 상태로 살아가는 공생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생물권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해야 된다면, 그때 이 집은 우리가 원한 적이 없는 것들과 공생하는 상태, 그냥 낯선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티모시 모턴은 퀴어 생태학에서 생태학적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유기체주의와 달리 생태학이야말로 퀴어하다. 그래서 퀴어 이론이라고 하는 게, 퀴어하다라고 하는 건 생태학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 최근의 돌봄 이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우리가 지금 어떤 이론을 따라가더라도 결국 도착하는 거는 자율적인 존재나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게 근대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과 자연 혹은 사회와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것도 명쾌하게 분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근대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들로 다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각자가 제기하는 대안적인 모델은 되게 다를지언정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행성적 사고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발표의 내용입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